2025년 사이베린 아모스가 했던 연설 내용을 다시 봤는데 보다가 소름이 돋았던 게 이스라엘은 더 많은 전쟁을 원하고 있고 미국은 한동안 전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을 하려고 할 겁니다 라고 했는데 딱 1년 후 이스라엘이랑 미국이 이란을 침공했어요. 실제로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난방비가 폭등하면서 막 5배, 6배 이렇게. 아니 그러면 이게 인간이 살아갈 수가 있나요? 횡재세라고 해서 횡재세요? 네.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통해 물가가 오른 거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하지 않고 러시아가 나쁜 놈 그리고 폭리를 취하는 이 에너지 기업들이 나쁜 놈. 이거는 거의 정해진 수준이죠. 정해진 수준입니다. 찍어낸 통화 내에서 통화 가치 하락이 발생할 때 사실 비트코인의 영향은 전혀 없잖아요. 네. 개인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해치라고 할 수 있죠.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면 사실 비트코인밖에 없죠. 저랑 남편은 이렇게 믿고 있는데 네. 진짜 내 주변에 내 가족들, 나랑 같이 일하는 사람들, 내 시간과 에너지를 가치 있는 비트코인에 저장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시간이 올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스펙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 팟캐스트가 처음으로 오픈 팟캐스트 형태로 오리진 하우스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방청객 형태로 오신 분들이 한 10분 내외 되거든요. 마치 이렇게 컬투쇼처럼 네, 지금 오셔서 이렇게 흐뭇한 미소를 지으면서 남성 8, 여성 2 정도의 비율로 가고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만 얘기하면은 뭐 얘네들이 지금 뻥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오해하실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내가 왔다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박수를 한번 쳐주시면 네. 네, 소리 들리시죠? 네.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인기가 장난 아닙니다. 여기 지금 뜨겁습니다. 아토믹님하고 넷달바님도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아토믹 비트코인입니다. 저희가 항상 3명이서 하던 이제 팟캐스트는 이제 여기서도 했지만 이제 주로 비대면에서 많이 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제 하우스 오리진에서 오픈된 공간에서 이제 여러분들을 모시고 좀 저희는 사실 처음 진행하는 거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많이 떨립니다. 네, 떨립니다. 이렇게 보는 눈이 많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넷달바입니다. 저도 맨날 집에서 이렇게 카메라 보고 셋이서 얘기하고 수다 떨고 하다가 이렇게 왼쪽에 한 10대 분이 이렇게 단체로 저희를 구경하고 계시는 이 모습이 되게 떨리기도 하고 부담도 되는데 그래도 한번 열과 성을 다해 열심히 한번 재밌게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뭐 저희가 점점 새로운 시도들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방청객 분들까지 오셨기 때문에 늘 강조하지만 광고주 여러분들 용기를 내십시오. 지금 이렇게 10분이나 오고 보고 계시고 거의 한 영상당 1만씩 조회수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도 움직이지 않고 계신 분들은 좀 용기를 내주시기 바라고요. 아토믹님, 광고권이 뭐 한 2-3개 여러 건 논의되고 있다는데 뭐 지금 또 1주가 지났잖아요. 뭐 어떻게 진척사항 없습니까? 진척사항은 없긴 한데 이것도 네. 마이클 세일러 마법솔처럼 그냥 이렇게 좀 왔다 또 지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되려고 이제 노력해야죠. 알겠습니다. 네. 좀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 네. 저 있습니다. 넷달바님이? 네, 이게 정말 제 실수인데 네. 제가 트위터 DM을 연지 아주 최근에 열었거든요. 근데 하도 트위터 DM을 안 쓰다 보니까 그 알림이나 이런 걸 설정을 하나도 안 해놨던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다른 DM을 보려고 들어갔더니 DM이 와 있었어요. 광고 협찬에 대해서. 그게 얼마 전에 온 건가요? 며칠 안 됐습니다. 아, 그래서 다행히. 재빨리 답장 보내드리고 자세한 내용을 좀 이렇게 정리해서 이메일로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우리 화면 되게 텅 비어 있고 기껏해야 우리 3명 프로필이 단데 여기에 좀 풍성하게 뭔가 채워지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네. 저도 사실 하나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메일로 유명 어떤 비트코인 관련 서적 이게 이제 저자께서 직접 요청을 주셔서 제가 이제 실제 단가까지 구체적으로 협의를 했는데 그 이후에 말씀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좀 지금 만약 이거 보고 계신다면 제가 불러드린 단가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용기 내서 그냥 나는 솔직히 이 정도밖에 없다 그냥 툭 터놓고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나머지는 그 출판사와 함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기 내주시고요. 오늘도 좀 재미있는 이야기들, 그리고 특히 요즘에 그 뭐 저희 팟캐스트가 이제 뭐 지식과 재미와 정보 뭐 이 모든 것들을 전달하는데, 특히 제가 봤을 때는 댓글들에서 인기가 많은 게 그 아토믹님의 코너 속 코너 이야기. 그래서 아토믹 귀엽다는 얘기가 되게 많습니다. 예, 점점 재밌어지고 있다. 그 톤 자체만 들어도 웃긴다. 뭐 별 얘기들이 다 나오고 있거든요. 약간 희화화되는 분위기도 있지만 어쨌든 대중 속으로 다가가는 아토믹 좀 보기 좋은데, 오늘도 어떻게 좀 제가 미끼를 잘 던지면 물어주실 생각 있으신 거죠? 뭐 할 얘기가 사실 되게 많은데 네. 그 좋은 미끼를 던져주시면 네네. 또 재밌는 썰을 또 오늘도 많이 풀어보겠습니다. 네네. 그 저희가 늘 강조하지만 아토믹님하고 저가 중간에 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그때 던지면 늘 대화를 낚으시는 거기 때문에 오늘도 현장에서 대화 낚는 거를 이제 10분 정도 직접 보실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오늘은 뭐 이제 그런 이야기 뭐 여러 얘기 있지만 사실은 제일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가 지금 이란 그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서 생기고 있는 그 에너지 문제, 요게 지금 굉장히 심각하고, 저희가 바라보는 때 뭐 지금 뉴스 보면은 뭐 금방 전쟁이 끝날 것 같이 하고 트럼프가 뭐 48시간 안에 뭐 안 하면은 뭐 쳐들어간다니 만다는데 48시간 이미 지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뭐 문제 해결도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이게 장기화돼서 가서 에너지에 문제가 생긴다면 과연 우리의 삶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요게 되게 궁금한데, 뭐 각종 뉴스에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그건 다 썰이고, 실제로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에너지의 문제가 심각했던 그 유럽 한복판에서 살고 에너지 때문에 추위와 전쟁을 하다가 이곳에 한국에 오신 네딸바님이 계십니다. 그때 2022년에도 그 네딸바님이 이제 네덜란드 계실 때, 참고로 네딸바님 지금은 네덜란드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한국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아이디를 만드셔서 네덜란드 딸 바보인데, 그 당시 진짜 네딸바님이 네덜란드에 계셨는데, 그때 과연 지금 우리 같은 상황이 좀 더 길게 지속되면 어떤 삶의 문제가 생기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자신의 그 한 4년 전 경험을 얘기해 주실 거잖아요. 이게 지금 저희의 메인 토픽이고, 그 토픽을 일단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지금 이 현장에 와 보신 분들을 제가 이거 지금 메인 토픽을 얘기하면서 살짝 눈빛을 봤거든요. 재미있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좀 내가 기대했던 주제가 아닙니까? 그럼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다들 엄지척이시네요. 엄지척 했는데 네, 이게 해주시네요. CG로 어떻게 네. 편집도 한번 해주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들어가시죠. 지금 네딸바님, 우리 지금 이거 쉽게 안 끝난다라는 게 이제 네딸바님의 어떤 기조일 테고, 뭐 오늘 올라갔던 영상, 이제 요 지금 팟캐스트 녹음 날짜로 치면 3월 25일 날 수요일 날 네딸바님 채널에 올라간 영상도 있습니다. 그 내용의 이제 연장선인데, 우리 지금 이대로 가다가 어떤 일이 생겨나는지 진짜 4년 전에 유럽에서 있었던 이야기, 팩트를 중심으로 한번 좀 리얼하게 전달을 먼저 해주시죠. 네, 많은 분들이 벌써 다 잊어가시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이후에도 워낙에 다양한 지정학적 갈등들이 있어왔고 국제 정세가 너무 빠르게 변하고 하니까 잊어가는 전쟁이 있습니다. 22년에 발발했었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당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EU 국가들이 다 막 규탄하고 그런다고 하면서 러시아의 어떤 굉장히 적대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당시 러시아산 가스에 정말 에너지, 이 현대 문명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에너지를 통째로 의존하고 있었던 유럽 국가들이 정말 심각한 문제를 많이 겪게 됐습니다. 뭐 산업계에 있는 산업계는 말할 것도 없고, 사실 우리가 어떤 공장에서 뭔가를 생산한다라고 했을 때 에너지 없이 되는 건 하나도 없거든요. 그거는 물론이거니와 정말 개개인 삶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쳤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난방비 문제였습니다. 그때 난방비가 폭등하면서 정말 아주 뭐 좀 속된 말로 대환장 파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를 정말 한복판에서 목도하고 있었죠, 저는. 제 기억으로는 그때 트위터에서 내 딸바님도 추위와 싸우셨던 걸로 뭐 전기 히터 같은 거 사고 그러시지 않았어요? 네네. 그때 가스비를 제가 월 100유로 좀 안 되게 내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당시 100유로면 당시 환율이 한 1,300원이었으니까 한 10만 원, 13만 원, 그러니까 10만 원에서 13만 원 요 정도가 항상 나오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겨울 기준이죠. 예, 겨울입니다. 네. 그때 당시가 2022년 대하락장이고 겨울이었으니까 네. 진짜 춥고 가격도 춥고 다 추운데 에너지 끊긴 그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21년도까지 그 정도를 내다가 22년 겨울 겨울 때. 겨울 첫 달 그 고지서를 받았는데 그게 뭐 정말 정확히 그 토시까지의 기억은 안 나지만 400유로, 500유로 이렇게 4-5배가 올라 있었어요. 그러면은 아까가 15만 원? 11만 원, 12만 원, 13만 원. 그러다가 한 60만 원. 네. 60몇만 원을 낸 그러면 거예요. 그게 지금 뭐 저희 뭐 아파트 기준으로 대한민국 기준으로 치면은 관리비 한 2-30만 원 내다가 네, 거의 뭐 갑자기 뭐 120만 원, 150만 원. 네. 막 그 수준으로 갑자기 폭증을 한 거죠. 막 5배, 6배 이렇게. 아니 그러면 이게 인간이 그 살아갈 수가 있나요? 그래서 그때 정말 뭐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그 진짜 대환장 파티가 벌어지는구나를 그러니까 정부라기보다는 EU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리고 국민들은 그거에 어떻게 또 막 못 살겠다라고 이렇게 정부를 향해 항의하는지 그리고 그때 어떤 애들을 그 심판대에 세워서 막 뭐 제물로 그 마녀 사냥을 하는지 이런 거를 다 지켜봤었죠. 그러면은 일단 지금 뭐 저희가 팟캐스트니까 오픈이니까 혹시 지금 방청객들 분들 중에서 요런 상황이 됐다 그러면은 가장 먼저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았을까 아니면 이건 어떻게 됐을까 이런 거 궁금한 거 혹시 있어요? 만약에 지금 상황은 대충 들었잖아요. 저희가 생활비가 그러니까 난방비가 그러니까 관리비라고 치면 관리비가 갑자기 30만 원 내다가 150만 원으로 올라 버렸다. 그럼 나는 이제 딱 계산해 보면 월급에서 이제 나가는 거 관리비 뭔데 그게 5배 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일 뭐가 걱정될 것 같으세요? 대출금 그렇죠. 대출 그것도 뭐 집 모기지 대출 이런 거 받으신 분들 그러니까 고정되어 있는 지출 비용이 원래 그 가처분 소득 기준으로 잡혀 있었던 사람들이 그게 빵 뜨나는 상황들이 생겼을 것 같은데 네, 당연하죠. 왜냐하면 네덜란드를 비롯한 대부분의 그 유럽 국가에서는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집에 대해서는 모기지를 정말 많이 해주거든요. 100% 이런 LTV거든요. 거의 뭐 110% 막 이자 내는 것까지 예. 뭐 집 고치는 것까지 비용 맞아요. 그래서 뭐 제일 높았을 때가 막 107%였나 그런 적도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집 살 때 뭐 세금 내야 그 취득세 내야 되고 하는 그런 것까지도 뭐 해줬는데, 그러니까 사실 자기 집을 갖고 이제 외곽에 살면서 도시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뭐 대체로 가처분 소득 이전에 빠지는 그 가장 큰 비용 중 하나가 네, 대출금이죠. 그럼 그런 분들은 뭐 이제 대출 상환이 이제 뭐 문제가 되면서 신용에 문제가 되거나 뭐 이런 단계까지 가는 건가요? 뭐 제가 직접 그런 사례까지 보지는 못했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를 보면 네. 그게 딱 떨어지는 순간 갑자기 이제 뭐 옛날로 치면 이제 쌀 사고 연탄 사면 남는 돈이 없는 뭐 이런 상황이 진짜 된 거죠. 그러니까 엔겔 지수가 갑자기 올라간 뭐 예를 들면 이제 일반 서민층에서 확 밑으로 내려가는 막 그런 일이 벌어졌죠. 이게 지금 저희가 이제 뭐 이제 그 대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또 전직 은행원이 또 아토믹님한테 의견을 안 들어볼 수 없습니다. 아토믹님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떤 불가피한 생활 물가의 상승, 급격한 어떤 에너지 문제에 의한 상승 뭐 이런 게 사실은 뭐 과거에 아토믹님이 은행원으로 근무하셨을 때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어떤 사회 문제가 되면서 신용 불량자가 증가하는 상황, 이때 은행이 뭔가를 좀 배려해 준다던가 아니면 뭐 이렇게 선처해 준다던가 이런 게 있나요? 사실 요거는 은행이 선처를 해주는 건 많지 않고요. 자체적으로 그걸 선처를 해주는 사례는 사실 있을 수 없고. 있을 수 없고요. 네. 왜냐하면 그거는 은행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좀 배임이거든요. 네. 그건 불가능하고 이제 정책적으로 내려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요거에 대해서도 말이 많지만 어떤 이런 위기 상황 또는 위기가 발생할 것 같은 상황에서 어떤 정책적으로 금리를 깎는다던가 아니면 뭐 연체된 분들을 면제시켜준다던가 하는 것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 뭐 위기가 아니더라도 그건 다 아시다시피 어떤 뭐 연체하신 분들 이렇게 감면해준다던가 그다음에 뭐 조금 소득이 어려우면 금리를 일부러 더 낮춰가지고 근데 사실 이게 문제가 많았죠. 왜냐면 금리 역전 현상이라고 많이 이렇게 들어보셨잖아요. 원래 이제 받은 금리보다 이제 더 내려버려가지고 신용도가 높은 사람들의 금리가 오히려 더 낮아야 되는데 높아져 버리는 역전 현상이 발생을 종종 했죠. 이게 일부러 이제 정책이 개입하는 순간 실제 은행 내에서 그 수행하는 신용평가 모델이 작동하지 않는 거죠. 정책에 의해서. 어쨌든 시장에 어떤 인위적인 개입이 주는 시장의 역습 뭐 이런 것들이나 부작용 이런 게 이제 뒤따라서 후폭풍처럼 좀 다가올 수 있겠네요. 이거는 거의 정해진 수순이죠. 정해진 수순입니다. 결국 그것도 가격 통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금리 통제가 사실 가격 통제보다 저는 훨씬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요거는 사실은 좀 또 이렇게 구독자님들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어떤 천재지변이나 아니면 뭔가 재난에 가까운 상황일 때 정부의 지출을 늘려서 뭔가 그런 정책을 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정부의 역할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다. 그런 식으로 통화량 마음대로 늘리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거는 월권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건 이제 바라보는 관점마다 좀 다를 텐데, 어찌됐든 그 당시 유럽에서는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네, 우리나라 은행의 어떤 정책이 개입했던 사례, 방금 말씀해주신 그 버전이 그대로 적용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민들은 일단 정부는 뭐 하냐? 가스값 이렇게 폭등하는데 뭐 손 놨냐? 뭐 하냐? 빨리 내 삶을 책임져라 하면서 보조금을 엄청 요구를 했었고, 그리고 당연히 뭐 결말은 예상하시다시피 정부는 그 요구를 들어줬죠. 그래서 당시 에너지 보조금이라고 해서 돈을 꽤 많이 이제 뿌렸어요.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저희가 뭐 30만 원 정도 내던 게 150만 원으로 늘었다. 그럼 보조금은 대충 얼마 정도로 줬다는 거예요? 제 기억이 약간 이거는 좀 오래돼서 저도 네. 정확히는 기억 안 근데 어차피 납니다만, 내 딸바님이 정확하게 얘기 안 했는데 우리가 검증할 길이 없어요. 네,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느낌은 아니었고, 네. 그렇다고 해서 뭐 이거 갖고 뭐 하라는 거야 이 느낌까지도 아닌 어떤 뭐 중간에 적당한 뭐 애매한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러면 30에서 150이면은 한 120 올랐으니까 그 중에 한 절반 정도 한 60만 원 정도 내주고 나는 실제 한 90만 원 정도 나가는 그런 느낌 네, 정도? 그런 정도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크게 그렇게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여전히 빡빡한데, 그렇다고 해서 뭐 그거 안 받아 막 안 받고 말지 막 이럴 정도는 또 아닌. 60만 원 거부하기는 쉽지 않죠. 네. 자, 그러면은 뭐 다 좋아요. 그렇게 뭐 나눠주고 하면 이제 뭐 좋은데 그 돈은 어디서 나는 겁니까? 결국엔 찍어내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리고 이제 뭐 그렇게 찍어내면 이제 저희는 뭐 거의 대부분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이해가 있으신 분들이니까 그 다음에는 뻔하게 어떤 수순으로 어떤 네. 현상들이 일어났을지 알 수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일어났던 일을 기준으로 한번 쭉 그 뒷이야기들을 설명해 주시죠. 네. 시장에서 가격이라는 이 역할이, 가격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명확히 이해하고 계신 분들은 그 가격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그 과정을 그냥 쭉 따라가 보시면 됩니다. 가격이 사실 그렇게 올랐을 때 사람들이
이거 좀 아껴 써야겠네. 가스 평소보다 확 줄여야겠네. 라고 마음을 먹고 수요를 줄이면 당연히 가격에는 하방 압력으로 작용을 하잖아요. 그리고 가격이 팍 오르면 대체 에너지를 찾는다든가, 그러니까 가스가 아닌 다른 대체 에너지. 저 같은 경우 아까 전기 히터. 네, 전기 히터 막 샀거든요. 그 가스 난방을 뗄 수가 없는 수준에 이르러가지고. 그리고 이제 생산자 딴에서는 또 그때 막 그러면 대체제가 됐든 아니면 가스비를 어떻게든 줄이는 방향인 그러면 더 좀 대체 에너지를 공급을 하게 되는 쪽으로 막 이렇게 생산자고 소비자고 부단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그거를 막고 뭐 쓰던 대로 계속 써. 국민들아, 쓰던 대로 그냥 계속 쓰세요. 제가 여기 돈 찍어서 드릴게요. 라고 하는 이 행위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냥 뭐 비유하자면 종이 하나 펼쳐놓고 거기다가 숫자 써가지고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은 가스는 늘어나지 않다 보니 당연히 가격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가스 가격은 그냥 겨울 내내 고공행진을 했었고 뭐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이 무슨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러니까 애초부터 보조금이라는 것 자체가 가스를 더 만들어내는 거랑은 무관한 그냥 종이에다가 이제 잉크로 이렇게 숫자 쓰는 그거에 불과하다 보니 그래서 결국에는 뭐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그냥 고착화 그런 게 돼버렸고, 이것보다 이제 좀 더 황당했던 거는 그렇게 해도 뭐가 안 되니까 그때 이게 맞나 싶을 정도의 그 정말 별일이 다 있었는데, 예를 들면 난방 뭐 줄이기 운동 그런 캠페인, 그리고 샤워를 5분 만에 끝내라 막 이런 운동. 샤워 5분 컷. 근데 훈련소처럼 5분 컷 뭐 다시 입수한 느낌으로. 네, 근데 그게 이제 당연히 네. 거기가 무슨 독재가까지는 아니니까 뭐 강제하진 않았지만 막 그런 캠페인이 있었고. 저도 본 것 같아요. 찬물 샤워 권장. 네, 맞아요. 찬물 샤워 권장 운동. 네, 그런 것도 있었고. 자, 여러분. 정말 이렇게까지 안 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여기서 나왔던 샤워 5분 컷, 찬물 샤워 권장 운동 이런 게 혹시 나중에 우리나라 애들 나오면 나왔습니다. 나왔습니까? 네. 요게 아니, 이제 나왔어요? 어제인가? 그제인가? 그 이제 기후부 거기서 이제 발표를 한 어디서요? 기후부인가? 기후부. 네네. 에너지 절약 국민 행동. 이 중에 샤워 시간 줄이기가 있습니다. 벌써 이제 선진국 benchmarking을 이거는 꼭 자료 화면으로 한번 띄워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또 뭐가 있나요? 또 재밌는 게 네. 세탁기 청소기는 주말에 사용하기. 세탁기 청소기는 주말에, 그러니까 빨래 모았다가 해라. 그렇죠. 평일에 청소하지 말라는 거죠. 평일에 청소하지 마라. 그러니까 네. 피크 시간에 피해서 그러니까 예. 공장이나 이런 데가 꺼져 있는 이제 주말에 하라 그런 거 같네요. 마지막에 히트가 하나 있는데 전기차와 휴대폰은 낮 시간에 충전하기 이렇게 있습니다. 낮 시간에는 회사에 가 있는데 어떻게 충전을? 회사에서 하라는 건가? 집에서요. 집에? 그럼 차를 놓고 가야 되는. 여기서 가정에서 행해야 할 것 중에 이제 그게 있습니다. 휴대폰은 낮 시간에 충전하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휴대폰을요? 네, 휴대폰은 낮 시간에 가정에서 여기 써 있습니다. 가정에서. 가정에서.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벌써. 그러니까 이게 지금 조금 저희가 이렇게 뭐 불안감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이제 우리가 이게 좀 길어지고 장기화 됐을 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벌써 이런 지침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는 정부에서도 이게 꽤 길어질 수 있다라는 거를 이미 감지하고 있는 거지 않나. 이렇게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이제 대응을 좀 해야 된다. 마음의 준비를 좀 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러면 뭐 이제 그런 막 여러 가지 이제 그런 활동들이 나타나고 뭐 이렇게 운동 슬로건들이 난무하는 거 알겠는데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뭔가 이득을 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또 등장하나요? 네, 아주 이것도 전형적인 그 모습인데 네. 횡재세라고 해서 횡재세요? 네,
그러니까 이런 뭐 전쟁, 자연재해, 뭐 공급망 쇼크, 그러니까 뭐가 됐든 이런 여러 가지 경제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거를 그 외부 효과라고 보통 말하는데, 외부 효과가 발생했을 때 누군가는 이득을 보고 누군가는 손해를 본다. 이런 근데 좀 논리인 궁금한 거예요. 게 네, 그러니까 그 세금 이름이 횡재세예요? 네. 진짜 그러니까 그렇게 번역을 하더라고요. 번역하면 횡재세? 네. 그 이름이 좀 네. 그래서 뭐 당연히 그때 타겟됐던 기업들은 그 에너지 기업들, 에너지 기업들한테 이제 횡재세가 에너지 기업들 너네 폭리 취한다. 뭐 지금 우리로 치면은 뭐 정유사 정유사 폭리다라고 것처럼, 얘기하는 네. 것처럼 당연히 이제 러시아 이 나쁜 놈들 러시아를 비판해야 됩니다, 국민 네. 여러분. 네. 이런 얘기고 결국 뭐 그동안 러시아에 정말 목줄을 스스로 갖다 준 그 정치적인 그 정책 실패건잖아요. 네. 뭐 탈원전 한다고 해서 막 독일도 싹 다 그 화력발전소랑 메르켈 그때 싹 다 없애고 원전도 다 없애고 막 다 풍력하고 태양광으로 뭐 ESG 친환경 한다고 이렇게 도배하면서 결국 주요 에너지 소스는 러시아한테 그렇게 홀라당 다 의존을 해놓은 그 상태에서 정책 실패에 대해서는 사실 이런 반구하지 않고 혹은 계속해서 지금까지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통해 물가가 오른 거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도 하지 않고 러시아가 나쁜 놈 그리고 폭리를 취하는 이 에너지 기업들이 나쁜 놈 이거에 아주 열을 올렸었죠. 그러면 이제 어떤 기업들한테는 이제 횡재세 그 횡재세가 개인한테도 적용이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네,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기업들이 폭리를 취한다. 그러면 너는 횡재세 이렇게 매기고. 네, 그래서 그걸로 뭐 보조금 재원을 마련해야 된다. 딱 이런 근데 그 논리였죠. 횡재세 거둔 건 사실 조금일 거고 보조금 지원한 건 왕창일 테니까. 네. 뭐 저희가 안 봐도 대충 이렇게 계산이 맞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됐고 그 정도 되면은 이제 유로의 환율이라는 게 뭐 많이 좀 흔들렸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이거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22년도 그 대하락장 때 키워드 중 하나가 초강 달러였어요. 초강 달러. 막 그때 달러 인덱스가 115 막 네, 맞아요, 이렇게까지 갔던 적이 있고요. 그리고 한국의 달러 환율도 제 기억이 맞다면 막 1487원 막 이 정도까지 피크를 찍었었던 걸로 2022년에. 언뜻 기억을 하거든요. 네. 그때 유로도 완전 맛이 가 있었는데 뭐 시청하시는 분들 다들 그래 뭐 달러가 내가 뭐 기억하기로는 옛날에 환율이 어땠냐라고 했을 때 뭐 달러가 한 1,100원이면 유로는 뭐 한 1,300원 뭐 유로 그 달러가 1,200원이면 유로는 뭐 한 1,400~500원 이렇게 유로가 항상 달러랑 1대 뭐 1.2 요 정도 관계를 항상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때 강달러까지 겹치면서 1유로 이퀄 1달러가 되는 그러니까 20%나 그러니까 뭐 우리로 치면 이제 환율이 막 20%나 오른 거죠. 네. 뭐 지금 느낌인 것 같은데 지금 1,500원 막 이러고 있으니까 네. 아주 짧은 시기이긴 했지만 막 그 유로 1대 달러 1이 깨진 적도 잠깐 있었어요. 더 밑으로 내려갔다. 예, 막 0.98 막 이렇게까지 내려간 적도 있어서 그때 심지어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그러니까 글로벌 기업인데 유럽 시장을 상대로 그 제품과 서비스를 팔고 있는 그런 기업들은 다 비상이 난 거예요. 왜냐하면 매출이 급감하니까. 네, 그러니까 어차피 글로벌 그 매출 집계는 무슨 여기는 유로로 하고 저기는 원화로 하고 여기는 달러로 하고 그게 아닐 거잖아요. 다 달러로 하는데 똑같이 팔았는데 매출이 막 20% 급감한 이런 그 실적이 막 나오니까 막 그때 그런 것도 되게 이슈가 되고 그랬었죠. 그러면 그 시기를 쭉 그 현장에서 겪으면서 넷달바님은 뭘 느끼셨습니까? 이 얘기까지만 하고 우리 발견 얘기를 한번 여러분 지금 이거 기대하지 않은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약간 몰입해서 듣고 계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네. 현장에서 일단 이 얘기 어떻게 좀 무겁죠? 무겁나요? 아니면 좀 쏠기 재밌나요? 재밌습니까? 근데 여기는 워낙 뭐
약간 편파적인 부분이 때문에 저희가 이게 모든 시청자분들을 대변한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따봉이 나오고 있긴 한데 요 얘기까지만 하고 좀 밝게 한번 가볼게요. 그러시죠. 네. 제가 그때 느낀 거는 사람마다 어떤 고통에 대한 민감도는 물론 다를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금만 이렇게 나의 삶에 어떤 태클이 들어오거나 뭐 고통이 들어오거나 뭐 물가가 조금 올라도 굉장히 그걸 민감하게 느끼고 이거 뭔가 안 되겠는데 이럴 수도 있고 이게 좀 둔감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것들 앞에서는 그리고 어떠한 그 위에서 누가 계속 이렇게 사람들의 이목을 문제의 본질을 못 보도록 계속 다른 어떤 뭐 현란한 쇼를 하면서 사람들의 주의와 관심을 분산시키고 그러면 결국 못 깨닫겠구나. 그러니까 밥상머리에 내 밥 제대로 못 올리고 고기 반찬 같은 거 절대 막 이렇게 올리는 게 뭐 굉장히 힘든 일이 되고 내가 내 차에 기름 넣어서 뭐 일터로 가고 이러는 거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관리비가 뭐 5배 막 이렇게 폭등을 하면 어떤 임계점 정도가 찾아오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고통이구나. 이거 뭐가 좀 문제가 있네. 여기까지 느끼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뭐가 잘못됐네. 뭐가 문제인지 한번 진지하게 들여다보자라는 각성으로는 이어지지 않는 거를 좀 목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때는 저도 그래 뭐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이게 덜 맞은 거다. 뭐 제가 속된 말로 뭐 더 쳐맞아야 막 정신 차린다 막 이런 얘기를 종종 하는데 그래도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당시에. 그러니까 고통은 느끼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고통을 딛고 이게 문제구나 문제를 해결하자로 가기보다는 지금 빨리 내가 누구를 욕해야 되는지 누가 좌표 좀 찍어줘 하는 이런 쪽으로 더 많이 쏠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토미님 만약에 뭐 이런 에너지의 어떤 큰 문제들이 생기고 유럽에서 저희가 4년 전에 갔던 그런 상황들이 뭐 전 세계적으로 좀 넓은 각 지역에서 좀 일어난다. 그러면 이럴 때 뭐 이제 저희는 어쨌든 비트코이너 비트맥시들이니까 예. 비트코인은 그리고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이렇게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그리고 비트코인이 어떤 그 좀 역할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시니까? 비트코인의 특성이기도 하고 이제 가장 큰 장점이죠. 어떻게 보면 독립된 통화기 때문에 이런 어떤 정책에 의해서 휘둘리거나 아니면 찍어낸 통화에서 통화 가치 하락이 발생할 때 사실 비트코인의 영향은 사실 전혀 없잖아요. 네. 이게 어떤 에너지 위기가 오더라도 사실 비트코인의 뭐 수요나 공급의 물론 이제 그런 투자성, 단기적인 투자성으로 접근한 그런 약간의 가격의 변동은 있겠지만 그걸 제외하고 원래 그 비트코인의 가치가 뭐 변동이 있거나 어떤 영향이 전혀 사실 없는 독립된 개체이기 때문에 아주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개인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해치라고 할 수 있죠.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면 사실 비트코인 외에는 다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무슨 달러가 됐던 원화가 됐던 금리의 영향을 받는 자산들 뭐 부동산이 됐던 뭐 주식은 뭐 당연한 거고요. 그러면 사실 다 제외하고 남은 건 비트코인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런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세상에서 그 무엇도 명확하지 않고 불확실할 때 오히려 그 엔트로피의 증가가 더 힘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자산이 바로 대상이 바로 비트코인이다. 그리고 뭐 그 누구도 믿지 않아도 되고 스스로 독립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온갖 대외 변수에서부터 자유롭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아주 정확합니다. 뭐 절망스러운 얘기 잔뜩 해놓고 네. 뭐 희망편으로 마무리를 하자면 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답은 어떻게든 찾아낼 거다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하고 있어요. 국민들이 국민이라기보다는 뭐 개인 들 그리고 그 어떤 집단적인 그 인류를 어떤 집단으로 봤을 때 네. 그 왜 뭐
인터스텔라인가요? 우리는 어떻게든 길을 찾아낼 것이다. 네. 그러니까 그거를 좀 믿는 편이기도 해요. 음. 왜냐하면 이게 뭐 제가 방금 한 얘기를 어떻게 보면 이렇게도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야, 그거 뭐 양자 컴퓨터 나오면 비트코인 망한다는 그거랑 비슷한 거 아니야? 네,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데미지는 당연히 있겠죠. 한 방 탁 이렇게 훅 제대로 들어오면 맞고 어질어질하고 아플 수는 있겠지만 뭐 돌덩이거나 샌드백이면 훅이 들어오고 어퍼컷 들어오고 막 잽 들어오고 할 때 그냥 계속 맞고 있겠지만 그 상대방, 그러니까 맞고 있는 그 상대방이 어떤 뭐 복잡게고 계속 이렇게 저렇게 적응하고 반응하는 그런 어떤 인간 사회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든 길은 찾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제일 좋은 방법은 역시 지금의 이 사태가 장기화되지 않고 빨리 끝나는 거. 그게 뭐 베스트 시나리오기는 하고요. 제가 그 최근에 이제 제가 만들었던 영상 이렇게 뭐 합본 영상 같은 거 만들면서 다시 봤는데 2025년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아마 5월이었을 겁니다. 그 라스베가스에서 진행했던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사이페딘 아모스가 했던 연설 내용을 다시 봤는데 보다가 소름이 돋았던 게 거기에 사이페딘 아모스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은 더 많은 전쟁을 원하고 있고 미국은 한동안 전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을 하려고 할 겁니다. 라고 했는데 딱 1년 후 정확하게 이스라엘이랑 미국이 이란을 침공했어요. 그리고 그 논리로 피면서 그렇게 해서 전쟁을 통해서 위기의 순간이 만들어지면 정부는 더 많은 돈을 찍어낼 수 있는 명분을 얻고 그건 결국 비트코인의 어떤 그 가치가 더 높아지게 되는 유동성 증가로 연결된다. 그러니까 피앗 머니들이 풀려 나오니까. 그러니까 사실 정부는 뭐 계속 틈만 나면 어떻게 돈을 찍어낼 핑계거리들을 찾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거기서 사이페딘이 얘기했던 거는 전쟁이라는 거는 그 모든 논리를 다 뭉개고서 돈을 찍어낼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약간 치트키 같은 거기 때문에 그거를 미국이 안 쓴 지 오래됐기 때문에 쓸 것이다라고 했는데 와 그거 진짜 한 1년 만에 제가 다시 보면서 소름이 어우 괜히 그 현자가 아니더라고요. 사이페딘이 그 이스라엘 중동 전문가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더 그 부분을 꿰뚫고 있었나 보네요. 그쪽에 이제 거주하기도 했었고 그 가자 그쪽에 그리고 뭐 전쟁이라는 게 꼭 미사일 쏘고 탱크로 막 이렇게 공격하고 드론으로 뭐 막 서로 죽이고 살리고 막 이러는 것도 전쟁이지만 사실 정부는 그 무엇하고도 항상 전쟁을 선포합니다. 집값과의 전쟁, 불평등과의 전쟁, 환경 오염과의 전쟁. 뭐 항상 그게 이제 물론 죽고 싸우는 이런 전쟁이 물론 가장 그 중에서 강력하고 파괴적인 형태이긴 하지만 아까 전에 말씀하신 핑계거리,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인 아젠다를 찾아서 나를 따르라, 우리는 이걸 해야 된다라는 거를 끊임없이 만들면서 우리는 지금 집값과 전쟁을 해야 된다, 뭐 물가와 전쟁을 해야 된다, 땡땡땡과 전쟁을 해야 된다라고 선포하고 그걸 빌미로 이제 자원을 끌어들여서 원하는 어떤 지출을 하는 게 어떤 정부의 그 생리라고 할 수 있죠. 살아가는 방식. 틈만 나면은 그렇게 돈 찍어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서 완벽히 자유로우려면 비트코인 밖에는 거의 정답이 없다. 예,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고 지금 뭐 제가 이제 1년 전에 비트코인 컨퍼런스 라스베가스에서 있었던 그때의 그 사이페딘 아모스 얘기했는데 조만간 아토믹님 또 그 라스베가스 가시잖아요. 이게 다음 달 4월 24일에 4월. 출국합니다. 예. 그 엘살바도르 원정대처럼 이번에도 또 원정대가 꾸려졌다는 얘기가 있던데. 예, 저희 회사에서 이제 두 분을 이제 그 비행기 티켓하고 호텔 값을 지원해드리기로 했고 실제로 두 분을 선발했거든요. 비행기 티켓값과 호텔비, 네. 라스베가스 호텔비. 네네네. 그럼 이거 꽤 큰 비용인데 어떻게 뭐 오리진하우스 이렇게 돈 많이 벌고 있나요? 벌어야죠 이제. 벌어네. 네. 벌어야 되네. 네. 이거 엄청난 투자인데.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두 분을 선발했고 네.
이제 저희 회사 저랑 해서 가시는 분이 한 4분 네 분. 정도 되고 이제 또 자비로 가시는 분도 계세요. 네, 함께 네, 함께 참여하시는 분들. 분 그리고 이제 저희 회사 아닌 분들인데 이제 좀 겸사겸사 가시는 분들 포함해서 한 10분 정도 이번에 같이 갑니다. 그러면은 이제 거기 가셔서는 어떤 활동들을 하시는 건가요? 일단 카지노를 가야 되고요. 네, 중요하죠. 라스베가스 가면 일단 한번 뭐, 가야 네, 피아도 또 한번 땡겨죠. 네, 한번 땡기고 그 이제 가시는 분마다 이제 물론 하시고 싶은 게 다양하다 보니까 이제 뭐 자비로 가신 분은 이제 컨퍼런스를 즐기실 수도 있고 네, 이제 저희가 지원하신 분들은 저희랑 같이 이제 활동을 할 텐데 이제 뭐 저희도 이제 컨퍼런스도 가고 이제 즐기기도 하고 실제로 거기에 이제 연사하신 분을 만날 수 있으면 이제 만나서 이제 올해 저희 하는 오리진 서울 컨퍼런스에 이제 초대를 좀 부탁드리기도 할 거고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부스를 돌아다니면서 저희도 이제 영업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현장을 돌며 섭외하겠다. 이게 이제 최대 목표. 예, 섭외하는 게 최대 목표입니다. 그 현장에서 거물급을 섭외하겠다고 했을 때 그 최대 어떤 수학이라고 하면 누구를 섭외하는 겁니까? 사실 뭐 많이 섭외하면 좋죠. 뭐 누구를 딱 이렇게 타겟으로 한다기보다는 그 이제 연사가 아직 사실 다 발표가 안 되기도 했고 이제 그 가더라도 실제로 그 분을 만날 수 있을지는 좀 미지수라서 그래도 1타겟 뭐 2타겟 있잖아요. 1타겟 네. 세일러가 오긴 하는데 또 세일러. 만나주시면 또 세일러. 올해가 아니더라도 내년이라도 어쨌든 크겠다. 네, 되겠다. 네. 또 세일러가 아니더라도 뭐 거기 리날드도 오면은 리날든. 네, 리날드 오면 만나면 좋지 않을까. 지금 사이페디는 컨택 포인트가 있고 네네. 지금 리날든 그 마이클 세일러는 이제 일면식 없는 관계인 거죠. 지금? 그렇죠. 이제 가서 일면식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노력해 봐야죠. 네. 잭 말러스는 이제 뭐 거의 절친 느낌으로 되셨던 것 같고. 네, 그 당시 뭐 그랬고 이제 이번에도 한번 또 만나서 근데 우리 이야기 또 한번 이게 해봐. 그 술자리에서 되게 절친하고 뭐 반말하기로 하고 그 다음날 회사에서 만나 안녕하십니까 하는 그런 관계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가는 너 거죠. 누구니 뭐 이럴 수도 있고. 그래서 한 번 더 아, 한 번더 도전적으로. 네,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아. 이야기하러 갑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오리진 서울 컨퍼런스의 어떤 성공을 위해서 이번에 한번 또 원정을 미국으로 가신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저는 그렇고 이제 저와 이제 같이 가시는 다른 분들은 뭐 즐기시기도 각자의, 하고 역할이 각자 이제 하시고 싶은 거 하시는 거고 뭐 유튜버 분도 계셔서 네. 유튜브 찍기도 하고 저희가 아는 유튜버인가요? 네, 저희가 아는 유튜브입니다. 뭐 어차피 다 이제 곧 아시게 될 거니까 저희가 선발한 분 중에 한 분은 망고님이었고요. 망고님, 네, 망고 얘기를 이제 아이디로 쓰시는 네, 저희 팟캐스트에 출연해서 그 비트코이너 비트맥시 팀장님한테 세뇌당해서 뭔가 그때는 몰랐지만 이제야 소중함을 알게 됐던 예. 망고님. 망고님. 네. 그리고 한 분은 신하부님이라고. 신하부님. 그분도 이제 유튜버시고 여기 이제 오리진 하우스에서 세션 강의도 해주신 강의도 분인데 하시고. 이제 그분은 이제 자기 사비로 네. 가십니다. 신하부님이 이렇게 그 영상 보시면 채널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 되게 잘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좀 목소리에 이렇게 좀 땅땅한 그 힘이 좀 있으십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도 좀 많이 홍보가 될 것 같고 그 신하부님도 있는데 지금 최근에 또 넷달바님이 오리진하우스에서 강의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거는 거의 무슨 끝장 뭐냐? 세션? 끝장 세션이던데 이틀 동안 뭘 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게 뭐예요? 네, 일단 이틀에 걸쳐서 총 12시간짜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2시간이요? 네. 1일차 6시간, 합숙이에요? 뭐. 뭐야 이거 합숙 뭐야? 그러니까, 뭐, 아토믹님도 그때 같이 그 아이디어 막 이렇게 만들 때 그 같이 계셨지만, 띄엄띄엄 하는 이런 거를 처음에 생각을 해보다가,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3시간씩 뭐 4번, 뭐 일주일에 2번 해서 예, 2주 안에 예, 끝내는 거 막 이런 걸 생각해보다가 아니다. 이거 아주 집중적으로 어떤 부트캠프처럼 그러니까 진짜 화폐 끝장 부트캠프 이런 것처럼 화폐의 모든 것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포함하는 정말 화폐에 대한 모든 거를 한번 해부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이틀에 딱 그 토일 붙여가지고 6시간, 6시간 이런 식으로 하면 더 집중적으로 해볼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지방에서 올라와서 이렇게 좀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왠지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그래서 토요일 6시간, 일요일 6시간, 4월 4일, 5일 이렇게 양일간에 걸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강의를 들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강의 이 제목은 왜 열심히 살아도 가난해지는가 이 얘기입니다. 아니 근데 그 왜 뭐뭐하면 뭐뭐해 충분히 이거 같은 뭐 그런 거 되게 혐오하지 않았어요? 그 제목 별로 왜 달러는 비트코인을 지표는 이거잖아요. 뭐 이거 약간 네. 비슷한데요? 결국에 지금 어떤 문제의식을 드리려면 뭐 비트코인이 막 지금 뭐 당신한테 해결책입니다 막 이렇게 들이대고 뭐 네. 화폐를 알아야 됩니다 막 들이대는 것보다는 조금 더 오디언스 자체를 이미 비트코인을 많이 공부하신 분들도 물론 이제 그래 뭐 화폐에 대해서 진짜 비트코인을 통해서 좀 내가 노출이 됐으니 한번 제대로 파보자 이런 그 수요도 충족시키는 것도 물론 있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비트코인을 그래 뭐 나도 한번 생각해 볼까 말까 이런 아직 제대로 시작 안 하신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한테 처음 다가갈 때 결국 비트코인이 당신한테 왜 필요할까요? 왜 나한테 비트코인 같은 게 있어야 되나요? 라고 했을 때 그 답은 결국 지금 그렇게 비트코인을 몰라서는 안 되는 그런 어떤 시대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거가 현실에서 드러나는 가장 잘 드러나는 방식이 되게 슬픈 얘기지만 열심히 일해도 그냥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이런 게 우리 현실에 드러나고 있는 그런 거다. 좀 이런 취지로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만 네네.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내용 12시간은 어떻게 차이냐면 정말 비트코인이라는 이 우리끼리 표현하기로는 특이점, 인류사의 뭐 특이점 이런 거창한 말 쓰지 않아도 비트코인이라는 이 정말 괜찮은 돈, 꽤 최고의 저축 기술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의 이렇게 훌륭한 돈이 나오기 이전에 우리가 대체 어떤 화폐를 써왔길래 뭐 좌충우돌하는 그런 느낌으로 좀 불완전한 완벽하지 못한 화폐를 쓰면서 인류가 고통을 받았는지 인류를 어떤 식으로 괴롭혀 왔는지를 쭉 이렇게 풀어서 설명한 다음에 그 시선을 가지고 그러네 화폐가 우리가 그냥 쓰는 줄 알았는데 이런 문제가 있었네 이렇게 하려고 하면 또 이게 문제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이게 문제였네 이 관점을 장착한 다음에 비트코인을 딱 보면 뭐야 비트코인이 이것도 해결하고 이것도 해결했네 얘를 취하면 이런 장단점이 있었고 쟤를 취하면 이런 장단점이 있었는데 단점은 다 제거하고 이 둘의 장점만 싹 잘 취했네 요런 좀 반응이 나오게. 예,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쨌든 그 주 이렇게 타겟 들어야 되는 청자가 그 강의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이해도가 좀 낮거나 아니면 이제 거의 백지 상태인 분들이 오히려 더 적합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그 좀 두 수요를 같이 충족시키려고 좀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하나는 이제 비트코인을 통해서 뭐 예를 들면 뭐 비트코인 스탠다드나 막 이 정도 책 정도는 그래도 완독을 하셔서 그래 뭐 대충 화폐 역사가 어땠고 비트코인이 이런 가운데 나온 거고 비트코인이 그래 되게 훌륭한 거네 뭐 요 정도까지는 했지만 우리가 늘상 알아왔던 화폐라는 거에 어떤 다양한 그런 얼굴들을 좀 더 내가 딥하게 보고 싶다 이런 분들 포함 비트코인이고 화폐고 아예 그 백지 상태에서 나한테 비트코인이 왜 필요한지도 잘 모르겠어 라는 분들한테 지금 우리가 쓰는 돈이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것도 좀 같이 제시드리는 그런 거. 지금 이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여기 방청객에 오신 분들이 10분 정도 계시는데 이 중에 비트코이너가 아닌 분이 딱 한 분 계세요. 그냥 남편 따라서 온 분이 한 분 계시거든요. 그냥 남편도 이거 신청한 것도 아니야. 그냥 오리진 하우스 이렇게 몇 번 오다가 오늘 이렇게 그냥 우연히 이렇게 왔는데 이거 하고 있어서 오셨는데 뭐 혹시 잠깐 네. 오셔서 이제 정말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고인물들이라 사실 불러봤자 뭐 맨날 비트코인 좋다는 얘기에 뭐 다 뭐
그 동의만 할 것 같아서 그것보다는 지금 이제 아내분은 이제 활동명조차 없으시니까 그냥 아내분이 활동명이라고 해요. 아내분 이게 활동명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아내분이 일로 오셔서 잠깐 저희하고 대화를 좀 나눌 수 있을까요? 괜찮습니까? 예. 지금 저희가 짠 거 아니고 즉석에서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거라서 이렇게 많이 더 하시고 있는데, 네, 괜찮습니다. 요 마이크가 가까운 위치로 좀 당겨 주시고 헤드폰을 쓰시면 이제 본인 목소리가 이렇게 나옵니다. 네, 마이크 조금 더 느리셔도 되고요. 네, 꺾으시면 됩니다. 네, 편하게, 네, 그냥 편안하게 목소리 잘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지금이라도 활동명 어떻게 하나 바꿀까요? 아내분 괜찮아요? 아니면 네. 아내분? 괜찮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저도 아내분이라고 해야 되고 내 딸반도 아니분, 아니 저희가 다 아내분이라고 해야 되니까 저희 아내는 아닌데, 네, 알겠습니다. 일단 활동명이 아내분입니다. 네. 자, 그럼 아내분은 네. 지금 남편분이 비트코이너이고 본인은 비트코이너가 아니시잖아요. 근데 사실 아까 네. 리스펙님께서 물어보셨을 때 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사실 저는 많이 믿고 있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남편이 뭐 책 읽으라고 해서 책도 읽고 있고 지금 비트코인 백서 읽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분도 약간 좀 오염이 많이 되네. 네, 그래서 아주 깨끗한 분을 찾으려고 했네. 일단요.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네네. 제가 최근에 한 생각은 네. 저랑 남편은 이렇게 믿고 있는데 네. 진짜 내 주변에 뭐 내 가족들, 뭐 나랑 같이 일하는 사람들, 또 내 시간과 에너지를 가치 있는 비트코인에 저장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시간이 올까요? 언젠가 네. 언젠가 그날이 올 거냐? 네. 저희 모두는 사실은 그날이 온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인데, 뭐 여기서 사실 뭐 안 온다고 혹시 안 온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기 방청객 손 드신 거 아니에요? 얼굴 만지신 거죠?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온다고 생각하실 텐데, 이제 그게 무슨 어떤 뭐 망고님 어머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귀가 씌어가지고 뭔가 좀 정신을 못 차리고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딸바님이 설명하신 화폐의 역사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문제점들을 아주 이성적으로, 아주 합리적으로, 아주 상식적 수준에서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서 수학 문제 풀듯이 그냥 이렇게 쓱쓱쓱쓱 풀면, 문제 풀이하면 마지막 정답이 비트코인으로 또 나옵니다. 이게 사실 엄청나게 무서운 거거든요. 왜냐면 답이 그때마다 조금씩 다 다르게 나와야 되는데, 그래야 이제 모든 사람이 같은 결론을 내지 않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게 지워가는 연습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 답을 못 내는 거지, 그거에 대한 인식이 하나씩 생겨나면 정답이 하나로 귀결돼요. 근데 이제 저희가 지난번 팟캐스트 때도 얘기했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무도 생각하고 있지 않던 화폐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지금 이 어떤 더 이상 채권을 사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들, 그 다음에 금의 가격이 올라가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이런 현상들에 모두가 공감하면서 그 화폐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해답을 자기가 익숙한 다른 걸로 현재 내고 있을 뿐, 거기에 대한 오답이 나왔는데 문제풀이의 중간까지는 모두 다 제대로 풀었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거 하나 계산 잘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일단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토명님 어떻게 답변 한번 해주시죠. 이미 다 많이 답변해 주셨는데, 네. 사실 거기 이제 정답이 있고, 이 지금 화폐가 망가졌다는 사실을 사실 이제 거의 다 인지를 한 것 같고, 뉴스 보더라도 사실 그건 거의 댓글만 봐도 많이 왔죠. 근데 이게 사실 제 개인적인 예상보다 빨리 왔어요. 그렇죠. 그래도 2030년 이후나 한 10년 뒤나 뭐 한 생각하지 않을까 했는데, 지금 2026년에 이제 다들 그거를 이제 문제를 삼고 있다는 건, 생각보다 빨리 오고 있다. 이게 마이클 세일러가 그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비트코인 깨달은 다음에 어느 날 자다가 안 먹고 깼다고. 자고 일어났더니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눈치챘을까 봐 진짜 그 생각. 근데 우리 모두 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이제 제대로 깨닫고 나면, 이거 나 지금 아직 다 많이 못 모았는데 나만 알고 있어야 되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그 다음날 뭐 뉴스에 대서특필되고 모두가 알아버리면 어떡하지? 이 생각.
그런 생각 해보신 적은 없죠? 아직. 그렇게까지는. 네. 뭐 아직 먼 미래이라고 생각했죠? 네. 네. 죽기 전에 죽기 전에. 말수 있을까 이런. 그러니까 이게 지금 2022년에 사실은 요런 주제 갖고 아토믹님, 넷달바님, 저 뭐 이렇게 막 얘기했었어요. 뭐 일명 비트코인 스탠다드는 언제쯤 올 것이냐, 아니면 비트코인이 조금 우리 삶 속에 되게 이렇게 큰 의미로 다가오는 시점, 스탠다드까지는 아니어도 그게 언제일까라고 했을 때 저는 한 20년, 30년 걸린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뭐 빨리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었지만 대부분 좀 긴 흐름이 긴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을 하셨던 편이에요. 아토믹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근데 굉장히 생각보다 빨리 왔고, 그 다음에 뭐 특히 뭐 미국이 뭐 진짜 하든 안 하든 그걸 떠나서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국가 단위에서, 그것도 다른 나라들도 아니고 미국이 갑자기 그런 얘기를 뭐 작년에 꺼내고 이런 거는 이렇게 빨리 올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었던 이벤트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하나뿐이겠습니까? 모두가 깨달아가고 있는데, 요런 상황들을 들어보시면 아내분님은 네. 뭐 좀 이렇게 그래도 나랑 내 남편이 생각했던 흐름이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아직도 뭔가 이렇게 좀 석연치 않고 이렇게 좀 쾌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아니, 혹연치 않은 건 없는데 네. 언제 올지는 모르겠다. 아, 그렇죠. 그건 맞죠. 그럼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내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 좀 많이 올랐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희 산 지 얼마 안 돼서 아, 그럼 좀 천천히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겠네요? 또 너무 천천히는 좀... 쌀 돈이 없습니다 이제. 그럼 그 많이 담으셨다는 거잖아요. 있는 돈은 아니, 다 어쨌든 최대한 네. 최선을 다해. 최선을 다해. 하락장에 최선을 다해. 지금 뒤에서 남녀분이 되게 재밌게 보고 계시는데 맞습니까? 최선을 다하시고 그런 얘기까지는 안 할 뻔했는데 왜 여기서 그런 얘기하고 있냐 이런. 네. 예. 어쨌든 저희 모두가 지금 여기 와 계신 방청객분을 포함해서 시청자분들, 그다음에 저희 모두가 이제 이 하락장에 최선을 다해서 알차게 야무지게 모으고 있을 텐데, 넷달바님도 조금 멀리 시간이 걸릴 거라 생각하셨습니까? 아니면 아니다, 나는 지난번에 8월에 비트코인 올타임하이 나올 것처럼 난 아토믹과 다르다, 나는 그때부터 빨리 올 줄 알았다, 뭡니까? 시계가 예상보다 너무 빠르다. 저도 이쪽이에요. 2026년에 이런 분위기일 줄은 네, 상상도 못했어요. 그리고 뭐 며칠 전이었나요? 그 최하정 거기서 뭐 하정우 배우 이렇게 나와서 뭐 건물 팔고 뭐 비트코인 샀다 막 이런 얘기를 막 그렇게 하는 거 보고, 우리 지난 편에서는 이제 조수빈 아나운서님 그 했는데 며칠 안 있어서 바로 그거 나오는 거 보고 이제 부담 없이 하나보다, 그 셀럽들이 그냥 부담 없이 이런 얘기 하네. 뭐 이제는 그런 얘기 해도 뭐 내가 좋아하는 뭐 땡땡땡 보고 실망이다. 실망이다 뭐 그런 무슨 폰지 사기에 뭐 실체도 없는 그런 거에 빠져가지고 도박에 빠져서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지금 거의 없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게요. 뭐 저희야 뭐 지금 이렇게 뭐 맨날 가끔씩 나타나서 너네는 얼굴도 까지 않는 어찌 뭐 이렇게 방구석 유튜버, 방구석 뭐 트위터 뭐 이렇게 하는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하는 얘기지라고 하면서 이렇게 폄하하는데, 사실 저희야 뭐 잃을 게 없다라고 해도 그런 대형 채널이나 이제 연예인들은 사실은 말 한마디 좀 잘못했거나 아니면 이제 좀 사회적 지탄을 받을 만한 어떤 이슈라고는 이제 다 교묘히는 아니지만 좀 가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넷달바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셀럽들도 편하게 비트코인에 대한 자신의 소신들을 밝힐 수 있는 세상이 벌써 왔다라는 거는 우리들이 생각했던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신념과 미래에 대한 생각이 결코 틀리지 않았다라는 거를 이제 그 사회가 점점 우리가 원치 않아도 이해해주고 받아들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러면 나오신 김에 비트코인 관련돼서 궁금한 거 있으세요? 뭐 남편이 얘기한 뭐 이 얘기가 진짜 맞나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약간 의심됐다던가. 뭐 제가 이렇게 뭐 부부싸움을 일으키려고 하는 목적은 아니지만, 예, 혹시 아니면은 그냥 그런 거 상관없이 내가 궁금했던 게 있다, 이건 진짜 다 이해가 되는데 이거는 좀 이해가 좀 잘 안 됐었다라던가 지금 생각나는 것. 좀 싹 해주세요. 네, 뭐 역할은 충분히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네, 아내분님은
다시 이쯤에서 보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픈 팟캐스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중간 이제 불렀는데 아내분님 말고 나도 뭐 지금 보니까 뭐 요 정도의 얘기는 나도 할 수 있다 아니면 난 이런 게 궁금해서 이 자리에서 한번 내 생각을 좀 전달하고 싶다 하시는 분 있으면은 조용히 손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혹시 있으십니까? 네, 조심스러우신가요 다들? 이게 대한민국 특징입니다. 네, 뭐 이렇게 시키면 좀 잘 안 하는데 뭐 있나요? 아까 네. 그 요거 좀 궁금하다고 질문 미리 주신 분을 네. 그냥 모셔보는 거는 어떨지. 그럴까요? 괜찮으신가요? 한번 나오시죠. 네. 예, 박수 한번 주세요. 제가 오렌지 필을 하다 보면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하는 게 비트코인을 좋은 건 알겠는데 그럼 이걸 도대체 어떻게 써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좀 그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이제 어머니한테 이제 오렌지 필을 했거든요. 이제 부모님이 이제 전세로 살고 있었는데 네. 이제 최근에 전세에서 월세로 어이? 와. 네 그리고 그 전세금을 비트코인에 올인했습니다. 언제요? 결혼을 하라 하면서 이제 부모님이 좀 준비해 주신 돈이 있었는데 결혼 자금으로 주신 돈을. 그렇죠. 제가 근데 그걸 이제 싹 비트코인을 샀었죠. 그럼 부모님은. 결혼은 어떻게?